네, 안녕하세요. 조영선입니다. 최근에 지금 당뇨 조절하는 제품이 나오는 게 이제 이슈가 돼 갖고 거의 막 한 달간에 걸쳐서 본상환이가 막 자꾸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당뇨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 당뇨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제가 이 본사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본 결과는요. 당뇨도 아니고 내당능 장애 당뇨 전 단계도 아닌데도 결국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이 좀 일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어쨌든 공유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제목이 뭐예요? 혈당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하라고요? 20 대부터요. 당뇨는 사실은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물론 성인병이라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언제 이후로. 장 기자님 뒤를 잇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걸로 하고요. 어찌 됐든 언젠가부터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활습관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활습관병 잘못된 식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병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뭐 혈관 이상혈증, 지질 이상혈증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러면 뭐 오래 살아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당뇨가 20 대부터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 놀라웠어요. 근데 통계 자료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대한민국 혈당주의보라는 약간 화보 같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얼른 퍼왔는데, 사람들이 본인의 혈당을 알까요? 알고 계신 분. 혈당이 얼만지 혹은 당화혈색소라는 것까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건 얼만지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체중계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혈당 체크를 저도 하지는 않아요. 건강검진을 1 년에 한 번 가서 하게 되면 정상 범위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혈당에 관심도 없고 체크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계 숫자 보면 되게 놀라워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당뇨 전 단계인 사람,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로 갈 사람들이 51%, 50대 이상 2명 중에 1 명이 당뇨 전 단계래요. 그리고 당뇨병인 사람은 플러스로 23%가 또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 가까이가 당뇨 관련된 문제를 앓고 있거나 앓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문제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2010 년에 320만 명이었던 당뇨 환자가 2020 년에는 570만 명으로 늘어났다. 10년 사이에 250만 명 증가했다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도 한 200만. 뭐 이런 통계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당뇨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 1,200만까지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유병률을 좀 보면 30세 이상 성인의 6명 중에 1 명은 당뇨고요. 30 세요, 30 세. 50세 아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3 명이 당뇨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혈당 관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당뇨 아니신가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당뇨인지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는 분이 또 3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인 사람, 당뇨 전 단계 기준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뇨로 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런데 성인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4 명이 당뇨 전 단계래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이거나 아무튼 당뇨로 갈 거거나, 65세 이상은 2명 중에 1 명이고, 굉장히 놀라운 수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더 문제예요,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근데 이 당뇨 전 단계, 그럼 당뇨는 아니야 병원에서 약을 주거나 하진 않지만 이 환자들의 25에서 40% 정도는, 난 절반 가까이인 사람들은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된대요. 관리하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래서 당뇨에 대한 짤막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사 왔거든요. 잠깐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의 형태로 변한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이다.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조절된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는 것을 당뇨라 한다. 심할 경우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다. 자신의 몸을 외부의 적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제1형 당뇨,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는 바로 제2형 당뇨다. 네, 제2형 당뇨가 9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1형 당뇨야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관리도 불가능한데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다행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제2형 당뇨가 더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잘 관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그 당뇨 영상에서 보셨듯이 췌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 바로 뒤쪽으로 한 80g 정도 되는 무게고요. 15c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관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췌장은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호르몬도 분비해요. 그게 특이하다고 얘기하냐면 소화 효소는 관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분비라고 해요. 외분비 기관이기도 하면서 그 세포 안으로 분비되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외분비 기관도 갖고 있고 내분비 기관도 갖고 있는 게 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관을 따라서 췌장에서 소화 효소들이 위로 이렇게 분비되는 거, 췌장에서 소화 효소 아시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효소가 이렇게 분비가 되고 말고 여기 똥똥똥 있는 요 부분, 이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리우는 요 부분, 이걸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대요. 요게 내분비 기관이에요. 내분비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게 한 150만 개 전체 150만 개가 되고요. 이 중에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인슐린이라고 베타세포라는 곳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알파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이 내분비 기관 안에는 이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거를 분비해서 혈당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빨리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 어지러워. 밥 먹은 지 오래됐어. 그러면 사실은 배고프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 심정질도 나고. 그런데 그때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던 당들이 있어요. 고맙게도 근육에,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애들을 이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야, 혈당 떨어졌어. 얼른 나와. 깨워갖고 혈액으로 다시 내보내줘요. 그래서 혈당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배가 너무 고팠는데 어쩌졌지 뭘 먹을 시간이 지났어. 뭐 주로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다시 또 배고픈 거 살짝 잊어지지 않으세요? 떼지나면 이 글루카곤이 일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신비롭게 이렇게 조절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만 너무 많이 먹었고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과식병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혈당이 진짜 내 몸의 건강이 괜찮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나이는 있죠. 35세 미만 뭐 0.2점, 3점. 여기에서 일단 점수를 먹고 들어가네요. 저도. 그다음에 부모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당뇨 환자가 있습니까? 1점. 그다음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또 허리둘레는 얼마인가요? 담배를 피우나요? 음주량은 하루 평균 몇 잔인가요? 해갖고 총점을 내셨어요?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저한테 보여주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을 계산해서 5점 이하다. 양호. 나는 양호하다.
손? 네. 5점에서 7점 혈당 검사를 좀 해보세요고요. 8점에서 9점 고위험군이고요. 10점 이상이 초고위험군이래요. 해당되는 점수 이렇게 계산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5점에서 7점인 사람보다 8, 9점인 사람이 당뇨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대요. 10점 이상이다? 그럼 3배나 높대요. 그러니까 점수 계산을 하셔서 나이를 제가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도 기본 3점은 먹고 들어가고, 저희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2분 다 이제 당뇨가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또 생기고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5점을 넘기진 않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넘어갔다 그러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혈당 수치란, 혈당은 있어야 되는 애거든요. 자칫 당뇨병 그래갖고 혈당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우리 사망이에요, 사망. 혈당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 그래서 왜 병원에 갈 때 금식하고 오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녁에 식사하고 혈당을 체크할 때까지 8시간 이상 경과된 걸 공복 혈당이라고 해요. 그럴 때 정상인은 100 미만인데 식후 2시간 후에 또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럼 그게 140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갔다. 그리고 식후 혈당이 200이 넘어갔다. 그러면 당뇨고요. 그 사이는 뭐냐? 100에서 125. 이 사이가 내당능 장애. 140 미만이지만 100은 넘었어? 내당능 장애라는 거죠. 이 당뇨를 검사하는 그 혈액 검사, 그 즉석에서 검사하는 공복 혈당 검사나 식후 검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있는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혈액 안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 안에 산소를 운반하는 빨간색을 띠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혈액 안에 당이 정상보다 많이 떠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적혈구에 혈당이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화된 혈색소, 얼마나 설탕물이 묻어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한대요. 그거는 적혈구는 수명이 한 120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 좀 과식했어? 내지는 어제 뭘 좀 많이 먹었어? 정도로 금방 올라가지 않아요. 거꾸로 내가 어제 내일 아침에 혈당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어. 뭐 그런다고 해서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3개월 내지 4개월간의 나의 평상시 식생활을 반영하는 게 당화혈색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수치로 보더라고요. 보세요. 당뇨병 치료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당화혈색소다. 당화혈색소란 혈당이 묻은 적혈구를 말한다. 혈액 내의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120일 정도 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보면 최근 120일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다. 네. 이 당화혈색소가 사실 왜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단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우리가 꿀을 물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꿀이 들어가 있는 물과 꿀이 안 들어가 있는 물은 어떤 물이 잘 흐르겠어요? 당연히 꿀이 안 들어가 있는 물이 잘 흐르겠죠. 꿀이 들어가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에 당이 넘쳐나는 건. 또 하나는 적혈구에 당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참 신비롭게도 굵직굵직한 혈관,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대동맥, 대정맥 이런 게 있고,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걸로 다 못 가는 작은 부위들은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머릿속도 그렇고 뭐 사지 말단도 그렇고 뭐 장기 신장들도 그렇고 뭐 이런 데는 다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생긴 게 도넛 모양이에요. 구가 아니고요. 도넛이에요. 말랑말랑 납작한 도넛이에요. 그리고 모세혈관의 크기는 이 적혈구의 직경보다 작아요. 그럼 신기하죠? 이 작은 적혈구, 작은 모세혈관으로 적혈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얘가 이렇게 구겨져서 찌부러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혈관의 청소는 어떻게 할 건데? 너무 가는 관은 청소가 안 돼요.
그런데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이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모세혈관에 청소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혈액에 당이 붙어 있어요. 적혈구에 당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잘 쭈그러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들어가요. 혹은 거칠게 상처를 내요.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는 거에 의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와 인슐린의 관계를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당화혈색소가 25살 때는 5점대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당을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30세가 됐어요. 여전히 5.4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으로 낮추기 위한 인슐린은 2배나 나와야 돼요. 35세가 되잖아요. 당화혈색소 유지되어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인슐린이 3배가 나왔네요. 40세가 됐어요. 당화혈색소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직 당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슐린이 5배나 많이 올라갔어요. 20대에 비해서. 급기야는 45세가 되면 인슐린으로 더 이상 혈당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는 6.4로 올라갔어요. 인슐린 21이고요. 50세가 넘어가면 당화혈색소가 12나 돼요. 그리고 인슐린도 이빠이 나오죠, 이빠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인슐린이 나와서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인슐린이 나오는 양이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 조절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를 억지로 낮추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누구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당뇨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즈음, 이 뒷부분 어딘가에 지금 연령대에 속하시잖아요. 20대, 30대, 35세 뭐 잘 없으시죠? 40세 전후부터 그 이후까지 있으시다면 많은 부분 당뇨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그럼 어떻게 혈당을 낮추느냐 그림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소화가 되죠.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혈당은 당은 혈액에서 필요한 건 적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요. 적고 우리가 음식을 먹은 이유는 혈액에다가 당을 넣어놓으려고 먹는 게 아니죠. 혈액에 있는 당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가줘야 돼요. 어디요? 간이요. 간, 근육, 뇌 이런 기관들, 일하는 기관들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당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그냥.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췌장에 베타세포에서. 그러면 여기 세포, 이 노란색 세포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걔네가 인슐린 수용체라는 돌기예요.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 똑똑하고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딱 감지하고 이 당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따로 있어요. 이 당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에 문을 열어요. 이렇게 해서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그래도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겠죠. 혹은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이 수용체가 둔감해졌네? 작동을 잘 안 하네? 그럼 인슐린도 있지만 여전히 세포의 문을 못 연다는 거죠. 그래서 당이 또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 저항성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왜겠어요? 인슐린 공장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죠. 너무 급하게 먹었고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혈당을 확 올리는 걸 먹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까 왜 쥐어짜가면서 혈색소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만들어내다 파업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당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혈당이 높아요. 아까 제가 모세혈관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듯이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에요. 주로 망막, 심장, 뇌, 신장, 신경세포 이런 데들이 손상이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당뇨는 바로 목숨을 잃는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거는 바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당뇨는 바로 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본인도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내 몸을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당뇨 합병증으로 이런 그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뇌에는 뇌경색이 생긴대요. 그래서 정상인보다 2배에서 6배 많고요. 당뇨 걸린 사람이 뇌경색이 앓는 확률이, 그리고 사망률은 정상인의 3,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눈도 굉장히 심각하죠.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세혈관의 손상이 일어나면 당뇨가 고혈당이 계속되면 정상인보다 실명 확률이 위험이 25배나 높대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눈은. 그래서 게다가 당뇨가 뭐 30년 이상 앓고 있다 그럼 90% 이상이 망막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참 끔찍하죠. 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감각도 없을 수 있고요. 뭔가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감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타고 백혈구가 가야 되잖아요. 백혈구가 못 가는 거예요. 혈액이 안 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서 절단하는 분들도 제법 있죠. 당뇨 환자의 15%가 이런 족부 궤양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관리해야 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살 만큼 살다 갈래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살 만큼 사는데 어떤 삶의 질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해야 돼요. 뭘로 해요? 식단으로 기본 해야 되죠. 식단으로.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만큼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다. 참 좋은 말이에요.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도 단순당은 먹지 말고,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먹지 말고, 음식은 싱겁게 먹고 식이섬유 적절히 먹고 술도 먹지 말고.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적절하게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밥에 국김치, 김밥, 칼국수 뭐 다 잘 먹고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들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보세요. 정말 무섭도록 탄수화물만 많아요. 탄수화물만 많아 이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뒤에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스파이크 우리 언제 아세요? 저도 기억나요. 배고 스파이크 공격. 그쵸? 그게 스파이크.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을 스파이크라고 한대요. 혈당 스파이크. 식사 후에 급격히 나타난대요. 왜 나타날까요?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급격히 나타나는 이유, 혈당 조절이 안 돼서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잖아요. 인슐린이 제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혈당 스파이크는 정상인에게도 나타난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정상인 사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콘프레이크와 우유, 땅콩버터 샌드위치, 단백질바 요 3가지를 먹게 했대요. 어때요? 뭐 미국이니까 땅콩버터 샌드위치지만 아무튼 콘프레이크와 우유도 애들도 애들 아침에 밥 안 먹으려고 그럴 때 말아서 먹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아침은 콘프레이크와 우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먹은 사람 셋 중에서 콘프레이크와 우유를 먹은 사람의 80%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난대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뭘 먹었느냐에 따라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크는 공격용 무기잖아요. 공격용. 그쵸? 혈관을 공격해요. 갑자기 혈액이 이렇게 확 올라가면 혈당은 모양도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혈관을 팍팍 긁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너덜너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식사를 해야 돼요. 어떤 식사? 이렇게요. 채소를 먼저 먹어요. 탄수화물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식사법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우리 보통 밥 한 숟갈 먹고 반찬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서양에서 식사하는 문화를 보면요. 처음에 샐러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메인이 나오잖아요. 뭐 고기가 됐든 뭐 파스타가 됐든.
그런 식사법이 실제로 혈당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 수치가 199.4고요.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는 똑같은 걸 먹었어도 125.6이에요. 식후 2시간 지났어요. 혈당이 조금은 떨어졌죠. 169로. 채소를 먼저 먹으면 140으로 확 떨어져요. 거의 한 30% 정도 차이가 나죠. 같은 음식을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거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량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혈중에 1시간이 됐을 때 인슐린이 125나 나와야 돼요. 밥 먼저 먹으면.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었어요. 그러면 밥만 나와도 해결이 된대요.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내서 일하게 하면 안 돼요. 얘도 힘들어서 아주 일 못한다고 파업한다니까요. 식후 2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인슐린이 여전히 많이 나와야 돼요. 밥을 먼저 먹은 경우에.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우리 왜 식당 가면 반찬들 막 나와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반찬을 먼저 집어먹죠. 그러면서 이러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쵸 식사하기도 전에 반찬 한 번 더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미안해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먹는 식사법이 오히려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그럼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식이섬유도 귀리 식이섬유와 일반 식이섬유를 비교했더라고요. 왜? 당뇨에 귀리가 좋아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리 식이섬유 우리 제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파이버비트 맞아요. 귀리 식이섬유 아니고 일반 식이섬유도 혈당 조절을 하는데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이 진한 색상이 일반 식이섬유고요. 옅은 연두색이 귀리 식이섬유인데 혈당이 30분 됐을 때 8.0까지 치솟죠. 일반 식이섬유를 먹어도. 그런데 귀리 식이섬유를 먹으니까 6 조금 넘게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신기하게도. 또 하나 인슐린 분비량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진한 초록색이 일반 식이섬유, 그리고 연두색은 귀리 식이섬유.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먹으려면 가능하면 귀리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도움이 되는 식품, 버섯, 아스파라거스, 땅콩, 밀기울. 이 중에 오늘 드신 거 있는 분, 어제 드신 거 있는 분, 버섯, 아스파라거스는 얼마나 자주 드세요? 네. 여기에 있는 나이아신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아까 얘기했죠. 인슐린이 있는데 똑똑 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왔는지 감지를 못해. 그래서 혈당 들어오게 문을 못 열어주는 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도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근데 나이아신이 그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버섯, 아스파라거스, 땅콩, 밀귤에 들어있대요. 잘 찾아서 드세요. 또 하나는 전밀, 밀겨, 밀배, 도정하지 않은 곡류. 이거 드셔보신 분 최근에 1년 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크롬이 많대요.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시킨대요. 인슐린을 잘 만들어지게 해주는 무기질인 거예요. 크롬이 그래서 당뇨와 굉장히 밀접한 무기질로 주목받고 있는데 얘가 혈당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크롬. 그래서 전밀, 밀겨, 밀배 이런 거 드세요 앞으로. 또 굴, 게, 새우 이건 조금 쉽네요. 굴, 게, 새우. 새가 아니고 새우인데. 네. 새우에는 뭐가 많냐면 아연이 많아요. 새를 잡아 드시면 안 돼요. 새우예요. 그런데 이 아연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조효소예요. 맞아요. 아연이 있어야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그건 아시죠? 또 아연은 세포 분열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연도 부족해. 그러면 발 쪽에 뭔가 상처가 생겼어. 그 부분이 재생이 되려면 세포 분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뭘 드셔야 될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식단을 하기로 약속해요. 네. 그래서 식생활 속에서 적절한 채소, 과일, 육류, 여러 식재료를 통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모르냐고요.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B6, 뭐 셀레늄, 비타민 E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이제 혈당 조절할 때 운동 관리.
운동하는 게 도움이 돼. 뭐 아시잖아요.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식후 1시간 정도 경과됐을 때부터 식후 2시간까지의 혈당이 뚝뚝뚝 떨어지죠. 운동을 하면.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냐면요.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강도는 약간 힘이 드는 정도. 그렇지만 너무 헥헥거리면서 운동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해요는 왜 위험하냐면 당을 급속히 소모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 무리한 운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히려 당뇨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운동을 하고요.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뭐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간식을 준비하래요. 뭐 사탕 15g, 뭐 설탕 15g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g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공복이나 늦은 밤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운동하는 거에 대한 재미난 또 실험이 있더라고요. 식후 당뇨, 그러니까 당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식후에 뭘 하게 했냐면요. 매일 10분씩 걷게 했대요. 식후 10분. 식후 10분 가능하시죠? 그렇게 걷게 한 사람과 하루 중에 딱 시간 내서 30분을 걷게 한 사람 두 분을 비교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혈당 조절이 더 잘 됐을 것 같으세요? 식후 10분 걷기가 하루 3번이면 30분이잖아요. 운동한 총량은 같은데요. 식사하자마자 10분씩 걸은 사람이 오히려 하루 30분 걸은 사람보다는 혈당 조절이 더 잘 됐대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들어누워. 최악이야, 최악. 밥 먹고 좀 걷지. 이렇게 할 경우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당뇨 갖고 있는 사람만 그렇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정상이라고 말하기가 자신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당화혈색소가 5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애를 쓰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식사, 운동 하면서 글리코다운이라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이 글리코다운이라는 제품을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용이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나바 잎 추출물이래요. 바나바 잎. 저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바나나라고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이라는 게 이게 워낙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이던 인도에서는 인도의 자부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그 식물이래요. 그래서 이 바나바 잎에 있는 어떤 성분이 여기 보면 코로솔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 하루 섭취량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0.4에서 1.3mg. 요만큼을 드셨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예요. 그냥 바나바 잎을 씹어 먹어, 바나바 잎을 우려 먹어 이런 걸로 이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뭐 장 건강, 혈당 케어, 감염 예방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원료래요. 근데 이 코로솔산, 이 바나바 잎이 말이죠. 어떤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느냐? 2가지 기전으로 조정을 한대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보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라는 기능성 원료들이 그동안은 어떤 형태였냐면요. 우리가 밥 같은 걸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빵, 떡 다 포함 국수.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사실은 고분자예요. 고분자.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그거를 일단 입에서 씹죠. 잘라요. 기계적으로 잘라요. 자르면서 뭐가 또 같이 일을 하냐면요. 입안엔 뭐가 있죠? 침이 있죠. 침에는 아밀레이즈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씹으면서 자르면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밥을 오래 씹다 보면 단맛이 느껴지는 건 잘 잘라지고 잘 분해가 돼서 단당류가 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다당류에서 대충대충 듬성듬성 잘라놓은 게 2당류, 2당류에서 하나를 더 자르는 걸 단당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2당류로 자르는 효소, 2당류에서 단당류가 되게 자르는 효소가 다 달라요. 근데 특히 단당류로 자르는 이 알파 아밀레이즈 요 효소가 결국은 일을 해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기능성 원료들은 이 알파 아밀레이즈, 자르는 요 효소가 일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재밌게도 이 코로솔산이라는 건 식물 인슐린이라고 부를 만큼 인슐린이 하는 일을 얘가 또 다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보면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어떤 화학 구조가 보이고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화학 구조가 보이죠. 어떤 물질의 화학식이에요? 그냥 보기에 얼핏 비슷해 보이죠. 진짜로 굉장히 비슷해요. 이 빨간색이 인슐린이고요. 이 노란색이 코로솔산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인슐린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인슐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알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 바나바 잎을 먹었어요. 기능성 원료 코로솔산을 딱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조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피파 감마 활성체라는 걸 활성화시킨대요. 그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활성화가 되면요, 혈중에 유리 지방산이 감소된대요. 아, 제가 이거에 꽂혔잖아요. 혈중 유리 지방산. 이 혈중 유리 지방산이 뭐냐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바뀌어. 들어보셨죠? 지방으로 바뀌는 게 중성지방이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늘어난 건 중성지방이에요. 육류 많이 먹고 포화지방 많이 먹어서 늘어난 지방은 콜레스테롤이고, 우리 혈액에 떠다니는 기름은 두 가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떠다니는 애, 콜레스테롤은 바닥에 깔려있는 애. 그래서 깔려있는 애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걔가 산화가 돼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바닥에 깔리는 콜레스테롤 말고 떠다니는 유리지방산, 이 기름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가뜩이나 당이 지나다니는 통로도 좁은 데다가 기름까지 막 같이 들러붙어 있어.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더 심하게 올 수 있겠죠. 혈액 이동이 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 피파 감마 활성체가 활성화되면 혈중의 유리 지방산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유리 지방산은 어디로 가냐면요. 복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똥배가 돼요. 제가 이거에 꽂혔어가 이거예요. 아, 이거 당뇨 환자, 당뇨 전 단계 아니고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이거 꼭 먹어야겠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피파 감마 활성체가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요 GLUT4라는 요 수용체가 증가한대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요. 세포 안에 있는 애요. 요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그림 보셨죠? 인슐린 얘기 나올 때도 비슷했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인슐린이 세포에 붙어있는 수용체에 똑똑하면 포도당 문이 열려서 포도당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코로솔산은 요 GLUT4라는 건 요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래요.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막으로 슉 보낸대요.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쑥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이랑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인슐린은 세포 밖에서, 코르솔산은 세포 안에 있는 걸 조정해서 어쨌든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솔산을 바나바잎 추출물이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잎 추출물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혈당 얼마큼 먹었냐면요. 15일 먹었대요. 15일. 그랬을 때 혈당 수치가 30% 감소가 됐대요.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거 글루코다운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나바잎 추출물 들어있어. 메인, 코로솔산, 플러스 메인, 주원료,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 이거 왜 들어있어요? 아까 보셨죠? 우리 전밀, 뭐 이런 거, 뭐죠? 새우,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얼만큼씩 넣어놨냐면요. 100% 이상씩 다 넣어놨어요. 특히 크롬, 아까 핫한 미네랄 있잖아요. 당류와 가장 직결된 667% 넣어놨어요. 얘네는 주원료예요. 부원료 아니고. 그러니까 권장량이 30% 이하가 들어있으면 부원료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다 넣었기 때문에 주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인시투라는 이런 재미난 무슨 해초 같은 게 또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후 혈당도 개선하지만 식후 인지 기능도 개선한대요. 식후 인지 기능? 밥 먹고 나면 똑똑해져 이거 먹으면? 아니고요. 밥 먹고 나면 나른해지면서 누가 뭘 물어보는지 머리는 안 돌아가고 잠깐만 뭐 이렇게 되는 그 증상, 식곤증. 그거를 개선해 준다는 거죠. 인시투가. 근데 인시투를 약만큼 다
왕창 넣은 건 아니고요. 뭐 많이 넣지는 않았고 구원료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기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글리코단을 먹어야 된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일걸요. 그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코르솔산이 기능성 원료로 들어가 있고 뿐 아니고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이 6가지 종류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바나바이 추출물을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집안에 당뇨가 있으면 이것저것 찾아갖고 막 구해 드시는데 무슨 차이냐? 100% 순수 인도산이라는 거. 인도의 바나바잎이 최상급으로 쳐준대요. 그리고 이 보테니컬 헬스케어라는 그 회사 제품을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회사 이름까지 정확히 출처를 밝혀놓은 건 자부심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23일 날 나오죠. 이렇게 대용량 뭐 한 달분 나오는데 그중에 대용량 3개월분 사면 이렇게 미니 들어오는 프로모션도 있고 얼마큼 어떻게 먹냐? 하루에 한 번, 2정. 언제 먹냐? 아무 때나 정해놓고.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점심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점심 식전에. 저녁을 많이 먹는 사람이야. 그럼 저녁 식전에 2알 먹는 거.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니까 되게 먹기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서 병원에서 인슐린이나 뭐 혈당 조절 처방을 받으신 분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먹게끔 하라고 본사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주변에 필요한 사람 많을 것 같고요. 혈당 조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당뇨가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비만인이 되지 않고 싶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주변의 정보를 좀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